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의 대표 경제종합 시사방송 어쨌든 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유은길입니다. 자, 추석 연휴 한 주간 쉬고 2주 만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어쨌든 경제는 한 주간의 주요 경제 소식과 이슈 분석 그리고 CEO 초대석 등의 코너로 꾸며져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생생하고 유익한 경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경제 일부 한 주의 경제판 코너를 함께해 주실 패널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준으로 가장 먼 쪽에 계신 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동대 캐스터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동재입니다. 네, 이어서 김주영 캐스터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이슈 분석 특별 게스트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영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은영 연구원님 출연 이유는 잠시 후 그 이유를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순서 시간입니다. 자, 추석 연휴로 우리가 한 주간 푹 쉬었지만 사실 글로벌 시장 또 한국 여러 가지 뉴스들 계속 또 쏟아져 나왔습니다. 5가지 뉴스를 저희가 선정했는데 저희가 선정한 이 뉴스킥 5, 이 5가지 뉴스는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금주의 한 뉴스 5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보여주실까요? 네, 5위부터 1, 2, 3, 4 쭉 나와 있는데요. 먼저 5위 소식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산 넘어 산 어떤 소식이죠? 네, 한국 대 EU, 미국 철강 수출에 자, 이 엊그저께 이게 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또 나왔는데요. 미국이 한국을 포함해서 지금 철강 수입 관세를 50% 지금 인상한 상태인데 여기에 우리 철강의 가장 큰 시장으로 볼 수 있는 EU, 유럽에서도 철강 관세 50% 인상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지금 우리 철강업계 초비상 상태입니다. 자, 관련해서 EU 통상위원장의 인터뷰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What you Europeans are going to do. As I'm sure you noted, we decided to do it in our European way. It means that we keep our market open, that we are offering quotas for our partners. We are using it to make sure that our producers would be competitive, and only when the exports are exceeding this newly established quota, then we are going to charge the out of quota 50% tariff. But I believe that the goal is the same, to protect the steel industry in Europe, and we will, of course, inform our American partners about these measures, and I hope that this would help us to start the discussion on the ring fencing, and especially to address the issue of steel derivatives, which represent a huge burden and cost for our exporters, and I hope that we will find the amicable resolution to that problem as well. 네, 영상 내용 보셨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으로는 뭐 점잖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한국 철강 업체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아주 그냥 비상 상황입니다. 저도 이제 연휴 중에 쉬다가 이 뉴스 보고 야, 조용히 가는 날이 없구나, 조용히 가는 날이 없어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자, 이 소식 김지영 캐스터가 좀 준비해 주셨죠? 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한국 철강업계에 비상이 좀 걸렸습니다. 지금 미국의 관세에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나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대표적인 철강 기업이죠. 포스코 그리고 현대제철이 올해만 관세 부담이 4천억 원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산 넘어 산이라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내년에 이 철강에 대한 관세를 50%로 올리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하면 한국의 대표적인 철강 수출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두 기업만 따져봤을 때도 1조 원의 관세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관세가 적용이 되더라도 수출이 견조하면 사실 문제가 없을 텐데
관세 적용이 되면서 수출 가격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수출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 적자 전환도 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조속히 좀 관세 협상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네. 자, 걱정되는 소식이긴 한데, 자, 한미 관세 협상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킵 5 중에 4위 소식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사방에서 지금 중국어가 가득하다. 지금 몰려온 중국인의 명동, 홍대 부쩍이는 모습인데, 자, 사진 보시다시피, 자, 연휴 중에 시내에 또 가신 분들 많이 느끼셨을 텐데, 자, 중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무비자를 활용해서 많이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동재 캐스터가 이 소식 자세히 전해 주실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동이나 홍대, 네. 또 요즘은 성수까지 시내 네. 곳곳에서 정말 중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마주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연휴 기간에 사실 남산타워를 다녀왔었는데요. 네. 정말 한국인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9월 법무부에 따르면요, 지난달 입국한 중국인이 약 52만 5,4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4%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요, 지난 8월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 3명 중 1명이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명동에 가보면요, 대부분의 매장의 직원들이 중국인으로 구성이 돼 있거나 중국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소통을 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상인들은 가게 직원의 절반 이상을 중국인으로 뽑는다고 하고 항상 중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전방에 배치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업계에서는요, 아직 제도가 시행 초기여서 네. 그렇게 신청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최근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만큼 추후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인 관광객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백화점 그리고 면세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준으로 그간 가파르게 오르고 있던 면세, 백화점 관련주가 재료가 소멸되면서 중국 네. 국경절 연휴가 끝나면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9월 말부터 관광객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백화점과 면세 관련주가 상승 흐름을 굉장히 거세게 보였었는데요.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효과가 나타난다면 추후 수요가 늘어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그 주가 차트를 보면 일단 하락을 보였는데 이 앞서 이제 선반영된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은 이제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 이제 그 매출이 어느 정도 이제 볼륨이 늘어나는지 그것에 따라서 다시 또 주가의 흐름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일단 하여튼 명동이 됐던 뭐 홍대 앞이 됐든 과거에 보면 코로나 이후에도 좀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이제 관광객 특수 효과를 통해서 좀 상권도 활성화돼서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좀 경제도 좀 많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킵 5 중에 3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3위 보여주실까요? 네, 더욱 강력해진 건설 안전 규제. 자, 지금 산재가 최근에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곳곳이 지금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 현장 일자리는 또 13%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리기가 조금 민망한 게 이 산재나 인재 사고들은 막아야 되는 것도 이제 우리의 과제이긴 한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어서 이 문제 자세히 좀 진단하고자 오늘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앞서 이제 소개해드린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영 연구원님 나와 계셨는데 자, 뭐 계속 이 문제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 특별히 안전을 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강화된 대책들을 발표를 했어요. 그 대책들의 내용이 뭔지 먼저 그것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난달이었죠. 9월 네. 15일에 고용노동부가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이 내용을 고용노동부가 맡았던 가장 큰 배경은 이게 국토부가 맡게 되면 건설업에만 주로 적용이 되는데 고용노동부가 맡게 되면 일단 전 산업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건설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강력하다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과징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연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건설사에 대해서 과징금을 영업이익의 5%를 부과하게 되는데 단순하게 5%가 아니라 하한선이 있습니다. 최하한선이 30억이 돼서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건설사라고 하면 최상위 업체들, 이렇게 뭐 대기업들만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실제 건설업계에는 대기업이 아닌 중견이나 중소업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과징금 내용은 상당히 강력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맞물려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영업 정지나 공공공사 입찰 제한, 그리고 건설업의 등록 말소, 그러니까 건설사를 폐업시키는 겁니다. 이런 내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앞으로는 관련 규정들이 개정되는 대로 이런 것들이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은 건설 면허를 완전히 그냥 말소를 시켜라 이렇게까지 이제 언급을 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 매출액에 대한 5%까지 이제 페널티를 물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난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영업 정지나 등록 네. 말소 같은 것들 모두 네. 포함해서 네.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인데 네. 지금 이런 것들이 관련된 규정이 아직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관련된 규정들이 정비되는 대로 네. 바로 실행하겠다라는 네. 것이 정부 당국의 입장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인재 사고가 나면 결국 면허 취소까지 가는 것까지가 이제 내용이 포함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왜 이게 강력한 내용이냐면 네. 종전에는 한 사고당 뭐 사망자가 몇 명 이상 이런 네. 식으로 돼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런 규정이 아니라 네. 1년에 통합해서 얼마 이상이 되면은 이런 조치들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자,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안전 규제가 강화된 거는 좋긴 한데 이 업에 있는 건설업계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걱정이 커지면서 실제 안전 대책 이제 강화를 했지만 관련 인력들은 또 보강하는 조치도 있었지만 업무를 하는 공사라는 인력들은 또 줄이는 그런 안 좋은 효과가 있었다는데 지금 현재 그 업계 실태가 어떤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업계에서도 정확하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에는 강력한 페널티와 함께 네. 건설 현장의 적정 공기와 적정 공사비, 그러니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공사를 실행할 수 있는 적정한 공사비와 네. 공사 기간을 확보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페널티와 관련된 내용들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규정 정비되면 바로 페널티가 적용이 되는 반면에 네. 적정 공기와 적정 공사비는 아직까지 업계에서 명확하게 갖춰져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강화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어느 정도 공사 기간을 늘리고 네. 공사비를 더 늘리면은 가능하다라는 네. 것이 아직 확립이 안 된 상황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건설 공사에서는 그러니까 공사를 수주할 때 입찰을 하게 되죠. 네. 입찰 단계에서 공사비가 갖는 비중이 적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민간 발주자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가격을 좀 낮게 적어오는 공사 건설사에게 네. 용사를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공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얼마큼 늘려야 되는 것인지 네. 그럼 이걸 늘리게 되면 타사와의 차이가 벌어져서 네. 수주가 안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부분들이 모두 종합돼서 네. 건설업계의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구원님 말씀하신 거가 이제 영향을 미쳐서 그런지 주택 공급이나 인프라 건설이 예상보다 자꾸 더 늦어지는 그런 부작용이랄까?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당장은 사고가 난 현장들에 대해서 일단 공사를 중지하고 그리고 그 회사가 하고 있는 모든 현장을 중지시킨 다음에 체크하는 정도가 공사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이러한데 이제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어느 정도 공사비가 충분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적정 공기나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공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그렇게 넉넉하다고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공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공사 지연이나 아니면 사업 연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장기적으로는 발생할 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연구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적정 공사 기간, 그다음에 적정 공사 단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담보가 돼야 안전 조치도 실효성이 있을 거다. 이게 이제 업계 얘기인 것 같은데, 자, 건설 현장에서 근데 최근 들어서 인사사고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업계에서는 이런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이 뭐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근본적인 내용이 적정 공기와 적정 공사비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작업을 더 천천히 하고 네. 원칙대로 하고
위험한 걸 하지 않고 하다 네. 보면은 사고도 덜 날 것이고 공사 품질 그러니까 하자도 줄어들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작업 시간이 늘어나고 네. 이런 것들이 전체 공사 기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러면 공사가 하루하루 더 지나갈수록 공사비로 연결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금액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주할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조금 조정할 여지가 있지만 이미 수주한 공사,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네. 공사비를 쉽게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갖춰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설사들이 아무리 어렵거나 어떤 곤란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똑같이 공사 현장에서 사람들이 다치고 사망하시고 하는 상황이 이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맞는 것이지만 다만 지금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이러한 조치들이 급진적으로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율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국내의 건설 현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관행에도 더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신데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국감 시즌이 시작되면서 건설업계 지금 CEO들을 대거 지금 국감 증인으로 지금 부르는 거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고가 났던 뭐 현대 엔지니어링, 포스코 ENC, 뭐 현대 산업개발 등등 해서 CEO분들이 이제 많이 국회로 나오실 것 같은데 지금 건설업계 뭐 상당히 연휴 때 쉬지도 못하고 준비하느라 바쁘게 좀 움직였다 그러는데 현재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건설업계 내부에. 네, 사실 국감 출두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네.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감을 하시는 쪽에서 좀 보여주기로 필요한 용도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회사든지 가장 높은 경영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시를 하게 되면 네. 그만큼의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주요 건설사들의 CEO들이 국감에 출석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분들이 돌아오신 다음에 회사 자체적으로 좀 더 경각심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것도 의미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업체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선호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네. 이 국감마다 어떻게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일인 것 같아. 올해는 특히 더 좀 심하지 않나, 더 많이 좀 부르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사실 또 관심이 많이 가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 연구원 입장에서는 어떤 묘안이나 묘책들을 좀 준비하고 계신 내용이 있을까요? 미리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이거면 할 수 있다라는 묘책이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강력한 규정이 적용된 것도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안전 사고에 대한 페널티가 강화된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럴 때일수록 어떤 특별한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원칙적인 것부터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그것이 바로 적정 공기와 적정 공사비입니다. 네. 좀 말이 너무 심플해 보이지만 일각에서 얘기하시는 제하도급과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것도 사실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면 적정 네. 공사비에 대한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처음 발주할 때 공사비가 100이었는데 몇 단계를 거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공사를 하는 단계에서 들어가는 공사비가 얼마까지 줄어드느냐 네. 이 내용이 되기 때문에 네. 제하도급과 다단계 하도급도 결국에는 네. 적정 공사비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옆에서 김주영 캐스터, 이동재 캐스터 이제 자세히 들으셨는데, 자, 국민의 한 사람에서 볼 때는 당연히 이제 안전조치 강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계에서 지금 공사가 늦어지고 있어요. 저 주택 공급이 잘 안 되면 또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가는 또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지금 이런 지금 상당히 난제 속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견해로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부담이 커진다라는 게 가장 좀 부담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계속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게 기업 중심으로 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정부도 좀 같이 나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기는 네. 했습니다. 그냥 페널티 위주로만 가지 말고 뭔가 묘안을 같이 짜자. 네. 우리 이동재 캐스터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제 연구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제도와 또 이제 현실 속에서 뭔가 괴리를 좁혀나가는 과도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 산재라는 것을 산재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우리 노동계와 산업에서 하는 이 현장에서 기업들이 같이 공조를 하면서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머리를 맞대고 묘안을 짜보자 이런 말씀이신데, 자, 지금 부동산 시장 얘기가 나와서 이제 연구원께 이 부분도 나오신 김에 여쭤보면,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이 안전 문제도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하나가 될 텐데 전체적으로 연구원께서 보실 때는 우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가장 바람직한 건 부동산을 이슈화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슈하지 말자.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주제가 나오고 네. 타겟팅을 해서 뭔가를 할 때마다 네.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빨리 사야겠다, 네. 더 좋은 걸 사야겠다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네. 이것이 과거와 다른 것이 과거에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기 시작하면 뭐 네. 온라인 상이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이거나 네. 논쟁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제 집값이 내릴 거다, 아니다, 네. 오를 거다라고. 네. 그런데 올해를 보게 되면 네. 그런 논쟁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는 특히 서울로 한정하게 되면 네. 집값이 오를 거라는 쪽으로 많이 낮춰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특별한 대책을 발표하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네. 다시 과거처럼 전 국민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여러 해 동안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내놨습니다. 네. 그 때문에 새로운 것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방법은 가능한 부동산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지 않게 하면서 네. 기존에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들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것. 네. 이것이 얼핏 보기에는 좀 무료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네.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적이고 저희가 확실하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안입니다. 네. 단기 어떤 그 급한 대책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계속 차근차근 풀어 나가자 이런 의견이라고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건설 안전 문제 그리고 부동산 시장 문제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좀 살펴드렸습니다. 자,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3위 소식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2위 소식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빵 종류별 가격 증가율. 베이글 값이 3년 새 44% 올랐다. 자, 샌드위치와 소금빵도 급등. 소금빵이 국내 빵 소비 중에 1위라고 제가 뉴스를 봤는데 저도 빵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빵값이 지금 예사롭지 않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김지영 캐스터가 이 빵플레이션 네.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앞서 기자님도 빵 좋아하신다라고 네. 이야기해 주셨지만 빵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빵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올해 상반기에 가장 많이 팔린 빵은 소금빵이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뭐 샌드위치라던가 식빵, 뭐 베이글 이런 네. 종류들이 있었는데 3년 사이에 베이글 가격이 44% 넘게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 앞서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소금빵이라던가 샌드위치 가격도 30% 넘게 뛰어 올랐는데요. 일명 빵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 정작 베이커리나 카페의 이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 건데요.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이 세 가지가 모두 상승을 하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프랜차이즈 이 폐점률보다도 개인 제과점의 폐업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이 되는 모습이고요. 빵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수익성은 악화되다 보니까 뭐 소비자라던가 자영업자 모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게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 빵플레이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이거 역시 지금 부동산 문제가 사실 여기도 연관이 되거든요. 임대료가 그렇죠. 많이 오르다 보니까 빵값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뭐 커피값도 같이 이제 그런 맥락인데 자, 이게 뭐 다 경제 이슈라는 게 한 가지 어떤 문제로만 이게 생기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말 종합적으로 잘 진단하고 풀어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이제 대망의 1위 한번 보실까요? 이번 주 저희가 선정한 1위 내용 보시겠습니다. 자, 저희는 한 주간 쉬면서 있었지만 이게 투자 시장은 정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금 한돈에 지금 100만 원 가는 상황이 가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지금 2억이 현실화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중에 지금 뭐 사상 최고치 가격을 찍었는데요. 이 소식은 이동재 캐스터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요즘 들어서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즘 우리 증시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비화폐 자산도 정말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는요, 금값이 트라이온스당 $4,000까지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무려 50% 이상 급등한 수치인데요. 금값이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적은요. 중동발 오일 쇼크가 있었던 1979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금 한 돈의 매입 가격도 80만 원 선을 넘어가면서 정말 금 한 돈에 100만 원이 되는 시대가 머지 않았다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트코인도 1억 8천만 원 직전까지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보통 금은 불안하고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이제 낙관적일수록 오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위험 회피 분위기가 커지면 이제 금값이 오르고 위험 선호 현상이 우세해지면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이 각광받는 그런 시기였지만 최근에는 이런 공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런 이례적인 에브리싱 랠리 흐름을 보이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그리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랑 더불어서 또 2주간 지속되고 있는 미 연방 정부 셧다운 그리고 일본과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 모두가 투자자들을 대체 자산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네, 이동재 캐스터는 금이나 코인 투자하고 계신가요? 금이나 비트코인에 제가 투자를 한 적은 있는데 네. 제가 항상 제가 살 때는 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팔고 나니까 이렇게 네. 오르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 전혀 투자 시장에 관심 없던 사람도 최근에는 금을 투자할까? 코인을 투자할까? 이렇게 얘기가 들리거든요. 정말 가격이 오르는 게 주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런 걸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저희 코너 2부에서 금과 코인 그리고 주식까지 포함해서 투자 시장 전망, 그다음에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진단해 드리기로 하고요. 1부의 뉴스킥 5 코너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너에서 수고해 주신 이동재 캐스터, 김지영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이은영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자, 어쨌든 경제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번에는 이데일리 TV에서 준비한 영상 하나 보시면서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 연휴가 금방 끝났잖아요. 그래서 명절이 남긴 피로, 마음의 경제학 이런 주제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어쨌든 경제 1부를 마치고 잠시 후 2부 CEO 초대석 코너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 초대석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과 코인 그리고 주식 투자 전략 자세히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시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앤 오프. 오늘은 명절이 남긴 피로, 심리의 경제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지금 심리경제 스위치는 오프. 연휴가 끝난 뒤 찾아오는 묘한 공허함, 피곤하고 허전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싫은 마음. 그런데 이 명절 후유증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비, 생산, 경제 리듬까지 바꿔놓는 심리적인 경제 현상이죠. 그렇다면 명절이 남긴 피로는 우리 경제에 어떤 흔적을 남길까요? 3가지 포인트로 짚어봅니다. 첫 번째, 지출 피로, 식은 소비 심리. 명절 뒤에는 대부분의 가게가 지갑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선물, 식비, 교통비 등으로 몰린 지출이 부담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명절 직후엔 카드 승인액이 급감하고 외식, 쇼핑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심리적 회복기에 가까운 현상입니다. 지출을 줄이며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과정이죠. 두 번째, 보상 소비, 감정의 반등선. 며칠 후엔 반대의 흐름이 찾아옵니다. 지친 마음을 달래려는 보상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커피 한 잔, 작은 사치, 계획 없는 쇼핑, 감정의 증폭이 소비의 형태로 드러나는 순간이죠. 명절 피로는 이렇게 소비의 리듬을 바꿉니다. 세 번째, 경제로 번지는 번아웃의 그림자. 명절 피로는 개인의 감정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휴식 이후의 피로 누적은 기업의 생산성과 경제 활동에도 파급됩니다. 업무 복귀 첫 주엔 집중력 저하와 생산성 둔화가 두드러지죠. 심리적 번아웃이 경제적 중감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명절이 끝나고 남는 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감정의 흐름, 소비의 리듬, 그리고 회복의 속도, 그 모든 것이 지금의 경제를 움직이는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마음의 경제학은 숫자로 측정되지 않지만 그 진폭은 어느 통계보다 깊게 현실을 흔듭니다.
네, 어쨌든 경제 2부 CEO 초대석 시간입니다. 자, 어쨌든 경제 2부 CEO 초대석 코너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 CEO분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금, 코인,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까지 자세하게 시장 진단하고 투자 전략자들인 시간으로 특별하게 마련을 했습니다. 자, 앞서 화면에서 잠깐 보신 대로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 나와 계십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추석 연휴 직전에 우리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이미 그쵸? 찍었는데 네, 네. 연휴 마치고 오늘도 네. 또 3,600을 넘기는 그렇죠. 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네, 네. 야, 시장이 정말 무섭게 오른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오늘 장을 보시면서 일단 어떻게 느끼셨는지 전체적으로 좀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일단 개인들만 불쌍하다. 개인들만. 네. 오늘 뭐 다른 거보다 제가 이제 10월달 들어서기 전에 아마 10월달도 외국인 매수세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말씀을 이제 추석 전에도 사실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외국인 매수세가 크게 나오면서 사실 10월달 들어서 거의 4조 5천억 원까지 지금 외국인 순매수세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개인들은 계속 매도세란 말이죠. 네. 이 부분이 이제 일단은 이제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가장 큰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악재가 지금 저희가 이제 추석 시작하기 전에 봤던 악재들이 이제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 합의에 대한 갈등 문제가 아마 네. 국내 경제를 좀 짓누를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거에 따른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20원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요 문제들이 이게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적 요인을 갈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완화되는 좀 모습을 보였고요. 네. 반면에 이제 호재가 좀 몇 개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네. 글로벌 증시에 국내 증시가 동조화되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여졌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반도체, AI, 로보틱스 그다음에 전력과 같은 에너지 밸류 체인들은 사실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증시,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쪽 분야가 지금 가장 강한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증시도 여기에 지금 추석 한 며칠 좀 쉬고 났지만 연휴가 끝났지만은 그 증시에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가 글로벌 증시에 동조화됐다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지금 계속 제기되면서 시장에 좀 활력을 넣어주고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보신다면 이제 10월 31일부터 시작된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이라든지 아니면 3차 상법 개정안 등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계속 호재가 맞물려가면서 국내 증시를 결국은 외국인 중심으로 끌어올린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갖고 일단 국내 증시는 앞으로 외국인의 흐름을 좀 계속 보면서 저희가 대응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가 불과 이제 연초 1분기, 2분기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매수를 안 해서 우리 증시가 오르지를 못한다. 이렇게 진단을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세로 지금 막 달려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오르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개인들은 자꾸 팔잖아요. 팔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은 지금 이 사상 최고치 경신의 장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아픈 기억들이 지금 있다 보니까 한국의 이제 개인들이 조금만 오르면은 이제 뭐 차익 실현하고 나가버리는 시장을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개인들이 다시 이제 참여를 한다면 우리 증시가 진짜 레벨업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 코스피 5천 시대에 새 정부도 그거를 제시를 했지만 이 공략하자마자 우리 이완수 대표께서는 가장 먼저 그쵸. 코스피 5천 시대 진짜 온다. 6월 4일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진짜 5천 시대로 갈 거로 보시는지 그런 상황들은 어떻게 전개가 될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 또 한번 진단을 해주시죠. 일단은 가장 큰 것은 저는 이제 5천이 뭐 언제 올 거냐도 많이 물어보세요. 한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신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얘기했던 내용이 변함이 없다. 이제 가장 큰 건 일단은 정부의 어떤 부양책, 그다음에 산업 지원책, 여기다가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 이게 하나의 세트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증시
부양책이거든요. 그동안 한국 시장이 그렇죠. 계속 요구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신정부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과잉을 해줄까 말까 뭐 이것도 사실 우려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이 부분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네. 상법 개정안, 뭐 세제 개편안, 그다음에 심지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가서 거기에 이제 블랙록 회장도 만나고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얘기까지 이 정도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전반적인 정책들이 결국은 외국인들의 어떤 투자 심리를 끌어내준 게 가장 큰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연초 이후에 6월달이죠. 신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한 19조 원을 샀어요. 이 정도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다음에 코스피 보유율이 5월 말에 한 지금 31.8%였어요. 외국인 점유 비중이. 그런데 지금 9월 말자로 33.2%까지 올랐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만약에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흐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일단 저는 지금 개인이라든지 기관들의 매수세는 조금 당분간은 좀 올라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미국의 연준이 지금 연말까지 두 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점도표 3.6%로. 그렇다고 보면 미국 같은 경우 글로벌 유동성 자금은 연말까지 계속 꾸준하게 지금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일부가 중국, 한국, 일본, 대만으로 계속 흘러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10월뿐만 아니라 11월, 12월까지 계속 지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점유율이 33.2%예요. 저희가 뭐 아주 뭐 좋았을 때는 뭐 40%도 넘어가고 막 이랬을 때가 있는데 저는 최소한 한 40%까지는 외국인이 투자 자금을 투자 점유율을 좀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 기대까지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5천에 대한 기대감은 우선 먼저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 펀드멘탈을 좀 끌어올려 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하고 기관들이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부분을 더 이제 밀어올려 주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한국 증시 사상 최고치를 뭐 찍고 한 주를 또 마감한 그런 기간이 될 텐데요. 자, 5천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올해 말까지 5천 시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힘들죠. 지금 뭐 연말까지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5천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조건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 대표께서 픽을 하나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증시라는 게 성장성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정성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갖고 증시가 갈 수는 없어요. 성장성이라는 것은 저는 PER이 지금 코스피 PER이 지금 16배 정도거든요. 그런데 5년치 평균도 사실 지금 밑돌고 있어요. 저는 한 20배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된다. 이 정도가 올라오려고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서 패시브 자금들이 계속 더 들어와야 돼요. 이건 이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이제 보유 비율이 결국 40%까지 도달돼야 기본적인 성장성을 담보할 수 있고 지금과 같이 정부가 지속적으로 산업 지원책이죠. 반도체, AI, 로보틱스, 플랫폼, 뭐 바이오라든지 에너지 밸류체인 같이 글로벌 산업에 동조화돼 갖고 계속적인 정책을 펴줘야 되는 게 일단 전 첫째 조건이라 보고요. 두 번째 이제 안정성 조건에서는 우리가 항상 이제 문제시되는 게 뭐 순환 출자 구조라든지 뭐 자사주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 지금 정부가 그 부분을 계속 좀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PBR 개념으로 본다면은 지금 PBR 지금 1배까지 딱 올라와 있어요. 1.5배 정도는 가야 된다. 이 정도까지 가려고 그러면 사실 국내 배당률이죠. 연말에 작년이 한 3%까지 배당률이 올라왔어요. 근데 올해까지 저는 3.5%까지 배당률이 좀 올라와줘야 그래야 PBR의 1.5배까지 도달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안정성이라든지 성장성을 두 개 다 잡고 갔을 경우에 그래야 코스피가 5천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당장 외국인이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개인 투자가라든지 기관들도 더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구조적인 조건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PBR도 이제 1.5배 지금 딱 1배 정도. 1배죠. 네. 1배 정도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 1.5배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한국 증시 일단 간단하게 살펴드렸고요. 미국 증시도 연휴 중에 네, 그렇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그렇죠? 경신했어요. 경신하고
물론 이제 오늘 조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 사실은 뭐 잠깐 숨고르기 장세로 보이는데 네. 미국 증시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진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다우존스라든지 S&P 그다음에 나스닥 모두 다 10월 8일에 다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잠깐 숨고르기가 들어갔어요. 근데 미국 증시는 지금 딱 특징을 보시면 가장 큰 게 우리가 얘기하는 포모라든지 티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포모 같은 게 이제 fear of missing out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주식시장 상승에 소외될까 겁나는 그런 투자 심리예요. 그다음에 티나 같은 경우는 there is no alternative죠. 대안책이 없어요. 지금 주식이 뭐 가장 좋아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 이런 투자 심리가 계속 지금 사상 최고치를 올라가고 있고요. 그 이면에는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초부터는 뭐가 있었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가 있었거든요. 가장 제가 큰 업종은 반도체 AI, 그다음에 코인, 핀테크, 제약바이오, 에너지 밸류체인 이 네 개 한 섹터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 섹터가 사실 뭐 제약바이오 빼고 나머지 세 개 섹터가 시장을 계속 좀 끌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들어서는 연준의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딱 시장에 벌써 좀 들어왔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이제 국내 증시도 여기에 지금 발맞춰 움직인다고 보지만 미국 증시도 지금 계속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계속 또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저희가 계속 이제 뭐 고평가 얘기를 해요. AI라든지 반도체가 툭하면 고평가됐다, 뭐 버블이다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버블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버블이 사실 터졌어요. 이미 사라졌어요. 왜냐하면은 기술주들의 이익 성장률이 계속 지금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기술주의 시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분기 때도 팩트셋이 기술주들의 그 이익 성장률을 한 6% 내로 봤거든요. 그런데 10%를 찍어버렸어요. 3분기도 지금 기술주들의 이익 성장률을 10% 이상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뭐 엔비디아부터 지금 다 지금 15%, 20% 이상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지금 뭐가 되냐면은 3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다음 주부터 대형 은행주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실적 시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물론 당연히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셧다운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뭐 관세 정책 때문에 좀 시끄럽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증시에서 갖고 갈 수 있는 모든 분야가 있습니다. 정부의 부양책, 규제 완화 부양책, 통화 완화 정책, 여기다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 상향,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미국 같은 경우 견고하게 지금 잡혀 있어요. 그렇다면 주가가 안 올릴 이유가 없죠. 그렇다 보면 저는 지수상으로는 조금 이제 잠깐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수보다는 업종 단에서는 차별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 이거 지금 보고 가셔야 될 것이 저는 지금 미국 증시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버블, 거품 논란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거는 그렇죠. 실적이 뒷받침이 되니까 그럼요. 올라갈 이유가 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와도 사실 생각보다 좀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은 다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전략이 진짜 중요한 상황이 됐어요. 이거 지금 계속 갖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한 번쯤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은 건지 뭐 업종별로도 지금 차별화 장세가 더 심화될 것 같고 미국 증시 투자 전략을 간단하게 제시해 주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지수에 이제 베팅하는 것보다는 업종별 차별화에 먼저 좀 베팅하는 게 더 낫다. 이제 이렇게 전략을 좀 세우고 있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지수는 좀 조정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종목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되는 종목을 위주로 봐야 되는데 두 가지만 보시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3분기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저는 가장 큰 데가 반도체 AI, 그다음에 핀테크, 코인, 전력주 딱 여기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이미 여기를 분석을 통해서 지금 한국의 주식들이 지금 좋다고 얘기를 좀 많이 분석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3분기 가이던스를 지금 어느 정도냐면 기본적으로 12에서 15% 이상 상향 조정을 해놨어요. 그럼 여기는 계속 붙잡고 가셔라. 추가 매수하셔라. 두 번째는 연준의 통화 완화 정책에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신규 섹터에 진입을 하셔야 될 때가 됐다. 가장 큰 데가 전 제약바이오하고 신재생에너지하고 소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제약바이오 계속 못 올랐어요. 뭐 당연히 이제 정부가 연방 정부가 이제 약가 규제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관세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크게 붙잡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화이자를 중심으로 해서 약가 이제 자체적으로 약가를 인하한다든가 뭔가 자율적인 이제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는 과정이 있고 신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연방 정부를 좀 맡고 있지만 주정부 단에서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걸 감안한다 보면은 통화라 정책, 수혜 섹터 이 두 부분 섹터를 중심적으로 몰고 가고 나머지 섹터들은 저희들이 조금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값하고 비트코인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값에 대한 금 투자에 대한 관심도 지금 어느 때보다 네.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네. 금에 대해서 전망해 주시고 방향을 좀 제시를 해 주시죠. 사실 금 가격을 제가 온스당 한 연말까지 4,000달러 정도 가지 않을까 한 3, 4개월 정도 되기로 했는데 네. 너무 빨리 왔어요. 그래서 저도 아니, 좀 너무 네. 쉽게 금이 이렇게 쉽게 올라가는 걸 제 생전에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저도 좀 당황한데 네. 사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은 금 가격의 인상률은 딱 두 가지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네. 그다음에 달러의 약세입니다. 이거 핵자기한 그 수요거든요. 근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한 95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금 가격이 한 4,000 온스당 4,000달러 갈 수 있다 이렇게 봐갖고 전망을 해드렸는데 인 달러 인덱스가 그만큼 아직 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4,000달러가 왔다는 거죠. 가장 큰 게 뭐냐면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그 수요를 늘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금을 실물로 사버립니다. 네. 실물로 사게 되면은 한 번 사면 안 팔아요. 네. 나라 망할 때까지 안 팝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물 가격이 너무 강하게 올라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달러 약세 해지를 위해서 금을 이제 사는데 이때는 선물이라든지 이런 파생 상품을 사거든요. 네. 이 두 개가 지금 다 있다 보니까 금 가격이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저는 달러 인덱스가 이제 95까지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면은 이 정도까지 가면 연말까지 금은 한 4,200달러까지 저는 이제 약간 상향 200달러 정도 더 상향 조정을 해놓은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수익 날 게 이렇게 크질 않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금광주들 뉴몬트라든지 아메리칸 골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애리조나 골드라든지 이런 이제 금광주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먼저 보시라. 왜냐하면 금이 여태까지 잘 아시죠? P 곱하기 Q거든요. 가격 곱하기 매출량인데 여태까지 매출량은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가 관련주들은 이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금광주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고 뭐 또 오늘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네. 전체적으로 코인에 대한 네. 전망 또 해주시죠. 일단 연말까지 저는 뭐 16만 달러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뭐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일단은 뭐 비트코인이 2,100만 개까지 95% 이상 사반감기가 지났고요. 네. 지금 시장은 뭐냐면은 개인 투자가에서 기관 투자가로 지금 이 손바뀜이 나는 딱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ETF 이런 데에 더 많이 담고 있는데 그냥 요거 수치만 한번 보시면 돼요. ETF라든지 기관 쪽이 점유율이 지금 비트코인의 8%밖에 안 됩니다. 네. 보통 기관 쪽으로 만약에 물량이 가게 되면은 15% 이상은 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계속 기관들의 매수세가 있다라고 보면은 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 한 16만 달러까지 이제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코인법도 이제 의회에 통과했고요. IRP에 대해서 이제 투자도 허용된 상태고요. 여기다 이제 국부 펀드도 투자 대기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한 16만 달러, 14만 달러 뭐 충분히 기대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저 이제 알트코인 시장도 더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데롬이라든지 XRP라든지 솔라나, BNB에 대한 이런 플랫폼 코인에 대한 관심도 더 갖고 와줘도 괜찮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이 저희가 별로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면은 그레너리 투자자문이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을 이제 구사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간단하게 그 비중이랄까, 네. 뭐 전략 차원에서 이제 조언 차원에서 네. 한 말씀 해주시면서 전체적으로 이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매크로 분석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네. 산업 정책을 본 다음에 종목 선택을 탑다운 방식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고객들이 많이 투자관들을 보실 때는 일단 중요한 것은 그 국가의 매크로 상황이라든지 산업 정책을 먼저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 시장이 언제까지 갈 거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 위주로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시장을 좀 하루 뭐 이틀 이렇게 간단하게 보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사하시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짧게 시장을 보지 말고 좀 긴 호흡으로 지금은 또 계속 올라가는 장세니까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투자 시장 그리고 선진화에 많이 기여하는 그레너리 투자자문 또 이완수 대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온 어쨌든 경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로 징검다리 거래일로 오늘 사상 최고치 찍었다는 기쁜 소식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